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은퇴 후의 불안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강물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넘치고 바람을 가르며 거침없이 나아가지만 은퇴를 앞두고 나면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조급함보다 평온함이, 경쟁보다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그런 여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80세, 90세까지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꾸 불안해지고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하면 내가 제대로 준비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집도 있고 연금도 받지만 여전히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또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 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불안의 진짜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왜 집과 연금만으로는 부족한지,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불안의 원인, 정체성의 상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무엇부터 말씀하시나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김철수입니다. 혹은 저는 국민은행 강남지점 박영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회사 이름으로 불리고 직급으로 호칭되며 살아왔습니다. 부장님, 이사님, 과장님, 대리님. 이런 호칭들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에 가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있었으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었고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회의가 있었고, 화요일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으며 수요일에는 거래처를 방문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금요일에는 다음 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돌아가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바쁘게 살았지만 그 바쁨 속에 우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사람이었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만큼의 가치가 있구나 하고 느꼈고, 승진을 할 때마다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회사에 갈 필요가 없고 처리해야 할 업무도 없으며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들도 만나지 않게 됩니다. 명함도 사라지고 이메일 주소도 없어지며 회사 전화번호도 반납합니다. 사무실 책상도 정리하고 사원증도 반납하고 주차증도 돌려줍니다. 은퇴 첫날의 충격,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65세로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임원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충분했고 연금도 나오며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퇴직 전날 밤 동료들과 함께 성대한 송별회를 했습니다. 후배들이 꽃다발을 주고 상사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건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씨는 이제 자유다 하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문제였습니다. 평소처럼 6시에 눈이 떴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으니 몸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뭘 하지?
아내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밥과 국과 반찬을 차려놓고 여보 밥 먹어요 하고 불렀습니다. 박 씨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사회 뉴스. 평소에는 관심 있게 보던 내용인데 이제는 남의 일 같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뉴스를 보며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전 9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의실에서 아침 회의를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부장들이 보고를 하고 임원들이 질문하고 다음 주 일정을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박 씨는 거기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시간입니다. 오늘 뭐 먹을까? 저번에 갔던 일식집 어때? 아니야, 오늘은 냉면 먹고 싶어.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함께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집에서 먹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회의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거래처와 통화를 하거나 후배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소파에 앉아 또 텔레비전을 봅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 시간입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컴퓨터를 끄고 동료들에게 먼저 갑니다 인사하고 회사를 나섭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니 퇴근할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도 똑같았습니다. 사흘째도 나흘째도 일주일째도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다시 텔레비전을 보다 잠자리에 듭니다. 빈자리가 주는 공허함 한 달이 지나자 박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쉴 수 있다 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35년 동안 나는 미나 회사 임원이다 하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그냥 65세 남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던 모습은 사라지고 운동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일까? 35년 동안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맞을까?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보고 전화, 거래처의 문의 전화, 상사의 지시 전화. 바쁘게 전화를 받고 걸고 했는데 이제는 전화가 울리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에도 수백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메일에는 즉시 답장하고 덜 중요한 메일은 나중에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 이메일함에 스팸 메일만 들어옵니다. 카카오톡도 조용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여러 단톡방에서 계속 메시지가 왔습니다. 부서 단톡방, 프로젝트 팀 단톡방, 임원 단톡방. 하루에도 수백 개의 메시지를 읽고 답장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단톡방에서 나왔고 이제는 가족 톡방에서만 가끔 메시지가 옵니다. 2달이 지나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일어나도 할 일이 없는데 왜 일어나야 할까요? 침대에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밥 먹어요 해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 씨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은퇴 후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증상입니다.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지니까 정체성 혼란을 겪으시는 거죠. 새로운 의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사회적 역할의 종료가 주는 충격.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오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고마워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의 그 뿌듯함, 고객이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했을 때의 그 보람, 상사가 자네가 없었으면 이 일을 못했을 거야 하고 인정해 줬을 때의 그 기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줬습니다. 회사에선 항상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감일이 정해진 보고서, 준비해야 할 회의, 만나야 할 사람, 결정해야 할 사안.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 바쁨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으며,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명숙 씨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김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간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교사 생활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따르고 학부모들이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하고 감사해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아무도 선생님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예전 제자를 만나면 반가워서 인사를 건네지만 아이들은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옛날 반 쌈생이었어요 하고 말해도 그래? 잘 지내라 하고 어색하게 헤어집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렇게 쉽게 잊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허탈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했던 일들이 이렇게 빨리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해결책,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사원이란 정체성은 사라졌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많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다 컸고 독립했어도 여전히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평생 계속됩니다. 둘째, 나는 누군가의 배우자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찾고 여행을 가고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는 친구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고향 친구들, 취미를 함께하는 친구들과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넷째, 나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역사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는 봉사자입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돕거나 학교에서 멘토링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나는 취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등산, 사진, 낚시, 원예, 요리, 여행 등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삶에 의미를 주는 활동입니다. 일곱째, 나는 창작자입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은 자아 실현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우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67세로 은행에서 퇴직한 후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동네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어요. 먹을 가는 것부터 배워야 했죠.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선생님이 획을 그을 때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김 씨는 매일 2시간씩 서예 연습을 했습니다. 기본 획부터 시작해서 천자문을 쓰고 한시를 쓰고 나중에는 자신만의 글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의 실력이 늘었고 주변 사람들이 글씨 참 잘 쓰신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쳐줄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김 씨는 용기를 내서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2번 초보자들에게 서예를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새로운 보람을 느껴요. 회사에서 부장으로 불릴 때와는 다른 의미의 존중이죠. 그리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글씨가 늘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서예가이자 서예 선생님이라고요. 대전에 사시는 이영숙 씨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이 씨는 63세로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시락만 전달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너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도시락을 받으면서 오늘도 왔구나 하고 반가워하시고 잠깐만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하고 가 하고 붙잡으세요. 이 씨는 시간을 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하셨습니다. 이 씨가 방문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당신이 오는 날이 내 일주일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 씨는 자신을 봉사자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봉사자입니다 하고 말할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회사원일 때와는 다른 의미의 자부심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다양하고 풍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세요. 봉사활동을 하거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2번째 불안의 원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동료에서 낯선 사람으로 변하는 순간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들과는 매일 얼굴을 보며 일하고 점심을 함께 먹으며 때로는 저녁 회식도 합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과도 업무로 자주 만나고 협력업체 사람들과도 정기적으로 연락합니다. 이런 관계들이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집에서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가족보다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셈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눕니다. 커피를 마시며 어제 드라마 봤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하고 가벼운 대화를 합니다. 점심때는 오늘 뭐 먹을까요? 저번에 갔던 그 식당 어때요? 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회의 시간에는 진지하게 업무를 논의하고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퇴근 후에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봐요? 주말 잘 보내세요? 하고 헤어집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오늘 한잔할까요? 하고 회식을 가기도 합니다. 술자리에서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회사 불만도 털어놓고 인생 이야기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와 교류들이 우리를 사회와 연결시켜 줍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들과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함께 극복하고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눈 사람들입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전우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특히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과는 가족 같은 정이 듭니다.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알고 자녀들 이름도 알고 좋아하는 음식도 알고 성격도 잘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면 이 모든 관계가 사라집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잘 지내시죠? 건강하세요? 언제 밥 한번 먹어요?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회사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집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다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두세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결국 1년에 한 번, 명절이나 생일 때만 문자 한 통 주고받는 사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공통의 화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회사 이야기? 은퇴한 사람은 회사 소식을 모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모르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모르고 조직 개편도 모릅니다. 아직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퇴한 사람과 만나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해도 아, 그래요 하고 들을 뿐 공감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은퇴한 사람이 요즘 이렇게 지내 하고 이야기해도 아직 일하는 사람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시간대가 다릅니다. 은퇴한 사람은 시간이 많습니다. 평일 낮에도 만날 수 있고 저녁에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하는 사람은 바쁩니다. 평일에는 회사 일로 바쁘고 저녁에도 야근하거나 회식이 있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언제 만나요 하고 연락하다가 몇 번 일정이 안 맞으면 다음에 연락할게요 하고 흐지부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무서운 병, 인천에 사시는 이명자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63세로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정말 가까웠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15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먹을까? 아니야, 비빔밥 먹고 싶어. 그럼 저번에 못 갔던 분식집은?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도 하고 드라마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만났습니다.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갔습니다. 생일이면 깜짝 파티를 열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해줬습니다. 가족보다 더 자주 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동료들이 자주 연락했어요. 언니 뭐해? 만나서 밥 먹자 하고 전화가 왔죠.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수다 떨었어요. 회사 소식도 듣고 제 근황도 이야기하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도 해야 하고 보고서도 써야 하고 고객도 만나야 했습니다. 이 씨에게 연락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기도 미안했어요. 바쁠 텐데 내가 연락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나는 시간이 많은데 쟤들은 바쁜데 만나자고 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자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가끔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회식이에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저 축하해요, 고생했어요 하고 댓글을 달 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단톡방 메시지도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읽으면 마음만 아팠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여전히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있는데 나는 여기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서러웠습니다. 결국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나갈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하고 작별 인사를 남기고 나왔습니다. 동료들은 왜요? 나가지 마세요 하고 말렸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 씨는 거의 혼자 지냅니다. 집에는 남편이 있지만 남편도 바쁩니다. 아직 정년이 안 되어서 여전히 일하고 있고 퇴근 후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골프를 치러 갑니다. 주말에도 약속이 많아서 거의 집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삽니다. 아들은 부산에 살고 딸은 대전에 삽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보는 사이입니다. 손주들도 있지만 손주들은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놀러 다닙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녁 때까지 혼자 있죠. 텔레비전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먹고 누구와 대화할 일이 없어요. 이 씨는 요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외로움에서 오는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없으면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만나도 금방 친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쉽게 친구를 사귀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운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집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같은 작은 질병에도 쉽게 걸립니다. 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도 느립니다. 또한 심장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치매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배 높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교류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그것이 없으면 뇌 기능이 빠르게 퇴화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식욕이 없어지고 잠을 못 자고 무기력해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만 명당 58.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자살한 노인들 중 상당수가 외로움과 고립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특히 배우자와는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중 13시간은 밖에서 보냈습니다. 배우자는 각자의 생활 리듬이 있었고 집안일도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서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낮잠을 자고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24시간을 함께 보내니 서로 답답해집니다. 밥은 먹었어? 점심은 뭐 먹을 거야? 저녁은 뭐 해줄 거야?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집이 어질러져 있어? 좀 치워.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나가서 좀 놀다 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이런 말들이 오가며 부부 사이에 긴장이 생깁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24시간 붙어 있으려니 서로 힘듭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게으른 줄 몰랐어. 저 사람이 저렇게 잔소리가 많은 줄 몰랐어. 저 사람이 저렇게 예민한 줄 몰랐어. 작은 일로 다투게 됩니다. 리모컨 하나 때문에 싸우고, 에어컨 온도 때문에 싸우고, 창문을 열지 닫을지 때문에 싸웁니다. 어이없는 일들이지만 그만큼 서로 예민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노년 부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황혼이혼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녀들 다 키우고 이제 편하게 살 나이에 이혼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직장 생활할 때는 서로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 참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짜증나도 좀 있으면 회사 가겠지, 좀 있으면 잠들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함께 있으니 참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할 때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동료들과 수다 떨고 업무에 집중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곳이 없습니다. 집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배우자에게 풀게 됩니다. 해결책,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기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끝났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세요. 등산 모임, 사진 동호회, 독서 클럽, 합창단, 댄스 동호회, 악기 동호회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지역 문화센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 대화할 주제도 많고 함께 활동하며 친밀감도 쌓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하니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순자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 씨는 65세로 은퇴 후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라인 댄스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삼아 시작했는데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어요. 다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함께 춤을 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춤추며 웃고 떠들고 실수하면 같이 웃고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 라인 댄스 수업이 있는데 그날만 기다려집니다. 수업 전에는 일찍 가서 수다 떨고 수업 후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서 축하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줍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니까 삶이 다시 즐거워졌어요. 예전 직장 동료들과는 연락이 끊겼지만 이제 이 친구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회사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으니까요. 둘째, 봉사활동을 시작하세요.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돕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도 좋습니다. 봉사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태수 씨는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대출을 도와주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보내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오늘도 책 읽어주세요 하고 달려오면 정말 기쁩니다.
또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봉사자분들과도 친해졌어요. 봉사를 하면서 정 씨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같이 봉사하는 다른 은퇴자들, 도서관 직원들, 자주 오는 학부모들,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대화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은퇴 후 부부 관계는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세요. 함께 요리 수업을 듣거나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개인 시간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답답하지 않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종수, 김미경 부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씨가 3년 전 은퇴했을 때 부부는 많이 싸웠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으니 서로 짜증이 났습니다. 이러다 이혼하는 거 아냐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이렇게 싸우며 살 순 없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끝에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 박 씨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엔 등산을 가고 김 씨는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시간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를 한다. 토요일 오후에는 부부가 함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거나 맛집을 찾아갑니다. 마치 연애할 때처럼 데이트를 즐깁니다. 셋째, 집안일을 분담한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아내가 청소를 합니다. 돌아가며 장을 보고 돌아가며 요리를 합니다. 한쪽만 집안일을 하면 불공평하다고 느껴서 싸우게 되니까요. 이렇게 3년을 지냈더니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싸우지 않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니까 함께 있어도 편해요.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넷째, 이웃과 교류하세요.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인사하고 경비원 아저씨께도 인사하고 슈퍼마켓 주인께도 인사하세요. 작은 인사에서 관계가 시작됩니다. 요즘은 아파트마다 입주자 모임이나 동호회가 있습니다. 아파트 헬스장이나 도서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니 자주 보게 되고 자주 보면 친해집니다. 다섯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카페나 블로그에 가입해서 글을 쓰고 댓글을 달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온라인에서 친해진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구청이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강좌가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외국어, 악기, 그림, 글쓰기 등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면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수업을 함께 듣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과제를 하고 같이 발표를 준비하며 친밀감이 쌓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친구로 지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세 번째 불안의 원인. 경제적 불확실성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들어두셨을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약 55만 원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래 납부하고 많이 낸 사람은 월 100만 원 이상 받기도 하고 짧게 납부한 사람은 월 3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부부가 함께 받으면 월 11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을 더하면 어떨까요? 퇴직연금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랫동안 큰 회사에서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중소기업에서 일했거나 기간이 짧으면 적게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월 15만 원입니다. 식비가 월 60만 원입니다. 부부 둘이 하루 2만 원씩만 써도 한 달이면 60만 원입니다. 통신비가 월 10만 원입니다. 스마트폰 요금, 인터넷 요금, 케이블 TV 요금을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교통비가 월 10만 원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거나 가끔 택시를 타면 그 정도 듭니다. 의료비가 월 20만 원입니다. 병원에 다니고 약을 사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115만 원입니다. 이제 여가비를 계산해 봅시다. 한 달에 영화 2번 보고 외식 2번 하고 친구들과 차 한 번 마시면 월 20만 원 정도 듭니다. 경조사비도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 결혼식, 장례식에 가면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듭니다. 한 달에 2~3번이면 월 15만 원입니다. 옷도 사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사야 하고 신발도 사야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써도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집 수리비도 듭니다. 싱크대가 고장나거나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벽지를 바꿔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평균적으로 월 5만 원 정도 여유를 둬야 합니다. 자녀들 용돈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했어도 가끔 도와줄 일이 생깁니다. 손주들 생일이면 용돈을 주고 명절이면 세뱃돈을 줍니다. 한 달 평균 1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월 175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빠듯합니다.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바로 적자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에 없던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로 돈이 많이 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정태수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 씨는 68세로 5년 전 은퇴할 때 퇴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도 월 80만 원씩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었습니다. 1년에 이자가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연금 8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합치면 월 105만 원입니다. 부부가 검소하게 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특별히 큰돈 들어갈 일도 없었고 계획대로 생활했습니다. 가끔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며 나름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3년째 되던 해에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이 정도였고 전액 본인 부담이었으면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술 후에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문제였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를 쓰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표적 항암제를 쓰는 게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한 번에 200만 원씩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총 12번 투약해야 했습니다. 2,400만 원입니다. 정 씨는 고민했습니다. 돈이 아깝지만 아내 목숨에는 바꿀 수 없지 하고 결국 표적 항암제를 쓰기로 했습니다. 수술비 500만 원과 항암 치료비 2,4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의 거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정기예금을 해지했고 남은 돈은 7,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살았으니 다행이다 하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내는 항암 치료를 끝내고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제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자신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늦으면 더 힘들어요 하고 권했습니다. 수술비를 알아보니 한쪽 무릎에 8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양쪽 다 하면 1,600만 원입니다. 정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돈이 나가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수술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1,6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남은 퇴직금은 5,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5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가 의료비로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퇴직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 몰랐어요. 우리 둘 다 건강이 안 좋은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정 씨의 걱정은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무릎, 허리, 어깨, 눈, 귀, 치아,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치료비가 계속 듭니다. 인플레이션의 무서움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물가 상승입니다. 지금 월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도 150만 원이 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20년 후에는요?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이 4,000원이었다면 지금은 7,000원입니다. 거의 2배 올랐습니다. 커피 한 잔이 3,000원이었다면 지금은 5,000원입니다. 택시 기본 요금이 3,000원이었다면 지금은 4,800원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올랐습니다. 10년 전 월 1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15만 원입니다. 의료비도 올랐습니다. 병원비, 약값, 건강검진비 모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약 2%입니다. 별로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복리로 계산하면 10년 후에는 물가가 약 22% 오릅니다. 20년 후에는 약 49% 오릅니다. 거의 1.5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월 150만 원으로 생활한다면 10년 후에는 월 183만 원이 필요하고 20년 후에는 월 224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이 물가 연동으로 조금씩씩 오르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다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실질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연금으로 충분했는데 10년, 20년 지나면 부족해집니다. 퇴직금을 조금씩 꺼내 쓰게 되고 퇴직금도 바닥나면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다 했으니 이제는 내 돈으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미안한데 이번 달 병원비 좀 보태줄 수 있니? 관리비가 밀렸는데 좀 도와줄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시나요? 부산에 사시는 김순희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70세로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를 운영하다 5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나이도 들고 몸도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 같은 건 없었습니다. 슈퍼를 운영하며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3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국민연금을 제대로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월 30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모아둔 돈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꺼내 썼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5년이 지나니 3천만 원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월 30만 원 연금뿐입니다. 집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금이 다음 달에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5천만 원인데 6천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한데 전세금이 1,000만 원 부족해서 그러는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베었습니다. 아들도 난처했습니다. 엄마, 저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요. 회사에서 임금 동결됐고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집 대출 이자도 올라서 아들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1,000만 원을 구해서 보내줬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이런 부담을 주다니.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자녀들도 자녀 나름대로 힘듭니다. 집값은 비싸고 아이들 교육비는 많이 들고 자신들의 노후 준비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미안하고 자녀도 미안한 상황이 됩니다. 해결책, 경제적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전부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은퇴 후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현재 지출 내역을 3개월 정도 꼼꼼히 기록해보세요.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여가비 등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보세요. 엑셀이나 가계부 앱을 사용하면 편합니다. 매일매일 쓴 돈을 기록하고 월말에 총계를 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를 더 여유 있게 잡으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은 항상 생깁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수리비 등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니까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둘째,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세요.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부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전문성을 살려서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세요. 기업에서 은퇴 전문가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서 물건을 팔거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고려해보세요. 시간제로 일하거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출을 줄이는 지혜를 배우세요.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세요. 체면 때문에 쓰는 돈, 습관적으로 쓰는 돈을 줄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대신 집에서 타 먹으면 한 달에 1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해 먹으면 한 달에 2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명품이나 비싼 옷 대신 실용적인 옷을 사세요. 차도 큰 차 대신 작은 차를 타거나 아예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유지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절약이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아끼면 1년에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넷째, 집을 활용하세요. 집이 있다면 이것도 자산입니다. 큰 집에 살고 있다면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을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사이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를 팔고 20평 아파트로 옮기면 차액이 1억 원 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거나 조금씩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혹은 방 하나를 월세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방 하나짜리를 많이 찾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48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영목이 지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에 살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나중에 집이 은행 소유가 되니 자녀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5째, 보험을 잘 활용하세요. 만약 아직 실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실비보험이 있으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씨처럼 큰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실비보험이 있었다면 퇴직금을 덜 쓸 수 있었을 겁니다. 6째, 재테크를 공부하세요. 은퇴 후에는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모아둔 돈을 잘 불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안전한 투자 방법을 공부하세요. 예금, 적금, 국채, 회사채, 배당주 등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세요. 수익률이 낮아도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투기성 투자는 하지 마세요. 주식 단타 매매, 코인, 선물 옵션 같은 고위험 투자는 피하세요. 은퇴 후에는 돈을 잃으면 다시 벌 방법이 없습니다. 7째, 정부 지원을 알아보세요.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알아보세요. 주민센터에 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광주에 사시는 김영희 씨는 은퇴 후 자신의 특기를 살려 온라인으로 한복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이것이 큰 보탬이 됩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나이도 많은데 온라인 강의라니. 하지만 자녀가 도와줘서 시작했어요. 돈도 벌고 사람들과 소통도 하니 일석이조예요. 무엇보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좋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행복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세요. 4번째 불안의 원인, 건강에 대한 두려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60대가 넘어가면 여기저기 안 좋은 곳이 생깁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굳고 눈이 침침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여기저기 쑤십니다. 예전에는 쭉 뻗으면 금방 풀렸는데 이제는 한참 움직여야 겨우 풀립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참니.